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 교통, 교육.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슈퍼 여당이라는 말 그대로 앞으로 국정 운영에 탄력이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번 21대 총선 분석과 함께 향후 정치 경제적 파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제일 바쁘셨던 분 같아요. 네, 아주 치열한 선거였고요. 접전지도 많았던 만큼 네. 전문가로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즐기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 즐기고 있는 시간이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여튼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누구보다도 바쁘셨을 텐데, 이제 언론사들 상대도 많이 하셨을 테고요. 어떤 말씀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유권자가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네. 여당이 압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또 여당에게 영원하게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닌 것이고 지금 여당에게 그렇게 힘을 실어준 것은 그만큼 책임감 있게 개혁을 하라, 국정 운영을 하라라는 주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거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코 여당이 오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여당은 국난 극복을 위한 안정론을 강조했고 네. 또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는데 네. 결국은 국민은 안정을 선택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은 또 경제에 대한 것은 사실 더 큰 팬데믹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부에 대해서 또 흔드는 것보다는 이 안정론, 힘을 실어주면서 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일단 줘야 된다고 국민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외신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코로나19에 대한 평가 성격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일단 정권 안정론 쪽에 더 힘이 실렸다고 봅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에 대한 평가도 있고 또 네.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이 표를 줄 때는 반드시 성과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과연 이 위기에 대해서 넉놓고 있는 정부냐 아니면 그래도 뭐라고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정부냐에 대한 것은 네.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은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를 보낸 것이고 하지만 그 신뢰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심판 성격은 6개월 뒤가 됐든 아니면 더 짧게 3개월이 됐든 더 크리라고 봅니다. 네. 또 더 길게 보면 또 대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여당의 압승인데요. 네. 그래도 선거 전에 그 유시민 소장의 180석 네. 논란이 됐었죠. 네. 얘기도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길까 이런 그러니까 예상을 사실 하기 쉽지는 않았었는데 네. 어떻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데이터는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 것인가라고 또 이런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없으신 거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압승을 할까? 그런데 데이터는 알고 있었다는 뜻은 데이터 전문가니까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예, 네.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때로는 압도적이고 때로는 절대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상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실제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에 가장 임박했을 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거의 60%에 가까웠거든요. 60%가 잘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보수적인 국민들은 이게 무슨 대통령 지지율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여론조사 기관이 조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300명 국회의원 의석수에 60%를 적용해 보면 놀랍습니다. 네. 180명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대통령의 지지율 네. 이게 다 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에게 정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이 정당 지지율은 말 그대로 기초 체력이거든요.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타민이고 우리 매일경제TV 같으면 이 경제 정보가 해당되는 것인데 네. 바로 그것에 이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사실은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훨씬 더 선거판에서 유리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아까 180석 논란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층이나 네. 뭐 약간 보수에 가까운 부동층이나 보수층들이 더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다. 네. 이랬는데도 저지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투표장에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측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보수 쪽에서 기대했던 것은 샤이 보수가 투표장에 가주는 것이었거든요. 샤이 보수가 적어도 5에서 7% 정도는 투표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샤이 보수는 더 되는 겁니다. 한 10에서 12% 정도 된다고 우리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샤이 보수가 나가려고 했더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 샤이 보수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 신발을? 투표장에 가는 신발을. 너무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막판에 터졌던 막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샤이 보수는 안 나갑니다. 왜 샤이 보수냐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보수 정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창피해서 힘을 못 실어주겠다. 그래서 이른바 사실은 우리나라는 샤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쉐임입니다. 창피한 네. 거죠. 그래서 안 나갔던 걸로 보입니다. 아, 예. 여당의 수도권 네. 선전이 이번 그 압승의 원동력이다. 네. 뭐 이런 그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수도권에서 더 이렇게 완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지역색이 없지 않습니까? 텃세가 없는 것이 수도권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 팔도 강산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수도권인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 지지율,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곳이 수도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도권하고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충청권까지 수도권의 성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당은 누가 있었습니까? 이낙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당의 경우에는 황교안 후보가 거의 종로를 떠날 수 없는 상황. 그냥 김종인 위원장에 의지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네. 그 이번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처음으로 도입이 됐잖아요. 이게 네. 출구조사에 그만큼 비례대표제 때문에 좀 더 애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출구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출구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누구에게 투표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당 투표 누구에게 했어요? 하기 때문에 정당 투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출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거든요. 네. 이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이게 정확하게 예측해내느냐. 그게 상당히 이 조사기관으로서는 출구조사를 하는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죠. 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출구조사 중에서도 이 사전투표 예측의 비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노하우고 사실 오늘 그거는 이번 선거라고 특별히 다를 건 없죠. 다를 건 없습니다. 네. 오늘 저 진행자께서 저보고 그걸 좀 털어놔라 이렇게 해도 아주 이게 어려워. 값비싼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얼핏 말씀하셨지만 미래통합당의 참패 예. 원인 네, 막판에 불거진 막말 논란도 있었지만 네. 그밖에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완패를 당했을까요?
저는 네 글자로 요약을 합니다. 깊반널책.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 깊반널책. 깊반널책이 왜 필요하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트라우마는 보수층 국민들에게는 가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선거라고 하는 것은 또돌돌 뭉쳐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뭉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 다른 것이거든요. 이들이 또돌돌 뭉치려면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반성도 하고 넓은 책임도 져서 완전히 보수가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번 선거에서 5에서 7% 되는 직접 투표하는 샤이보수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도 외연 확대가 안 됩니다. 에이, 반성도 안 하는 당신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믿고 우리 중도층이 지지해줘. 그러면은 이 선거는 뭐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대로 된 반성을 토대로 정권 심판을 외쳤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네. 했던 게 패착이었고 네. 그다음에 그 막말 그것도 영향이 그렇게 컸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우리가 언터처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비호감도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짠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세월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세월호에 대해서 내가 왜 말 못해? 나도 말하고 싶어. 그 사람들하고 다 옳은 거야. 그런데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생각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먼 훗날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5.18이거든요. 적어도 광주는 상처입니다. 적어도 호남은 큰 아픔을 안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구역상으로 호남에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 각지로 나가 있는 호남을 원적지로 하고 있는 출향인들, 이들의 가슴 속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죠. 네.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바로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정치권에서 완전히 은퇴는 아니죠. 리더십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리더가 가장 빨리 인정받는 방법은 선거에서의 영향력이거든요. 자기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꿈꾸는 것인데 사실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왕창 당선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선거의 여왕이다 또는 선거의 왕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이번 선거에 참패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선거의 영향력은 못 보인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가를 못 받지만 그래도 보수 아이콘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얼만큼 본인의 외연을 넓힐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스펙트럼 외에 중도까지.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 지역에서도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투표를 많이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당선은 더불어민주당이 됐지만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상당히 선전한 곳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접전 지역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보수의 표심을 좀 더 강력하게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역량은 어디에 있느냐? 본인의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이 영향력이 확보된다면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회는 있다. 어쨌든 대체를 해보면은 시간이 없을 테고 정말 중요한 것은 황교안 대표만의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대선 후보는. 자, 정치 1번지에서 그리고 이제 뭐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권과도에 어떤 뭐 영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많았는데 황교안 대표와 달리 이제 이낙연 위원장은 이번에 확실히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보 어떨까요? 대선 후보로서 이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습니다. 발판은 마련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그런데 점점점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참 두 사람의 캐릭터의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 후보. 전직 총리라는 건 공통점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참
조용한 이 스타일이다. 리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말투가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성대 묘사하는 방법도 다른 거 필요 없고 말들이게 하면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우리 종로에서 이렇게 될 수 이러면 이낙연 후보 성대 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황교안 후보도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황교안 후보도 우리 미래통합당 이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안정감입니다. 역시 대선 후보로서는 안정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낙연 효과가 넘버원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분명히 한 걸음은 앞서갔는데 두세 걸음은 아니다. 왜? 누구 때문에? 사실 이번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다른 후보들 또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임종석, 이광재, 김두관 이 사람들이 모두 박원순 또 이재명 다 네.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낙연 당선자 한 고비는 넘겼지만 네. 또 뭐 앞으로도 많은 변수 고비들이 있군요. 대선을 네. 설명할 때 우리가 등산하고 비슷하게 많이 설명합니다. 한 5분 능선 넘어가봐야 아주 저기 정상이 네. 멀었는데 이제 5분 능선 정도. 다 왔다 싶으면 또 뭐 예. 1시간 30분. 본인의 더 가야 되고. 지지율이 예. 모든 후보를 대입했을 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해보면 30%를 넘어가는 지점이 이제 7부 능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서 30%를 적어도 대선 1년 또는 2년 전에 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걸 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30%를 넘는다는 건 3자 대결 구도가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선은 적어도 양자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도 30%는 선점할 수 있고 나의 영향력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그걸 적어도 꾸준히 넘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고비로 보입니다. 바로 지금 이 셈법을 복잡하게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바로 당권 도전이냐 아니면은 대권으로 가느냐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당권 도전 가능성은 있지만 당권 도전하는 것이 대선에 큰 득은 안 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대권 경쟁할 때는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권 도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득이냐 실이냐 분명히 득도 있습니다. 조기에 선점하는 효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워낙 역동적이거든요. 계속해서 표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대선까지 한 2년여 남아있는데 우리의 역동성에 비춰본다면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네. 한 1년 미만 또는 1년여 정도 때 대표를 맡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딱 좋은데 참 좋은데 네.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자, 임종석 전 실장과 네. 김종인 위원장 네. 이번에 물론 이제 결과가 얘기를 해줍니다만은 네. 과정에서 역할 뭐 어떻게 보셨어요? 두 사람 다 대권 도전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됐든 김종인 위원장이 됐든 대권 외에는 솔직히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말 그대로 소방수의 역할이지 네. 선발 투수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수가 구원 투수가 MVP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네. 아주 잘하는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선수도 있죠.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세이브 왕.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참 드문 경우죠. 너무너무 잘해야 되고. 그러기에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연령대도 좀 높은 편이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참신한 대선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젊은 임 전 실장은 어떤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소방서의 역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등에 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남 출신이긴 한데 지나치게 차기 대선 후보에서 보면은 본인의 지지층이어야 될 40대 후반에서 50대가 안 올라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의 이 철학적 견고함은 상당히 뚜렷한데 운동권이 됐든 아니면 남북관계에서 역할이 됐든 그런데 대중성은 조금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까는 과제로 보입니다. 네.
당장에 이제 야권의 리더십 공백이 생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미래통합당의 지배구조 어떻게 될지 뭐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당분간은 뭐 내용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상태라면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텐데 굉장히 지금은 이제 지지율도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이 멸렬해지는 혼돈의 상태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층 자체도 사실상 단기간 사라져 버린 상태거든요. 이 대표가 사퇴를 하고 원내대표는 낙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올 걸로 보입니다. 사실 영남만 가지고는 안 된다. 봐라, 수도권 전쟁 아니었느냐. 그럼 수도권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인사. 언제까지 우리가 만 60세 이상에게만 표를 구걸할 것이냐. 그다음에 30, 40대에게 외연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사람. 또 뭐 꼴보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좀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혀야 대선에 희망과 가망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 홍준표냐, 김태호냐, 원희룡이냐, 또 낙선은 했지만 오세훈이냐. 이런 치열한 또 논의 후에 일정한 시간 6개월이 될까요? 적어도 8개월 이후가 될까요? 그때쯤에 이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여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 또 반면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향후 전국 전망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 영원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중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이번 총선 승리의 의미는 대선 승리를 향한 시작이거든요.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상이 돼야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이 이론이 또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 왔었고 그렇다면 자칫 여당에서 이를 그르쳐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믿고 우리가 표를 던졌더니 이렇게 엉망으로 할까?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레임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은 요원에 너무 이제 멀리 떠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저는 신중한 모드로 적어도 당분간은 갈 걸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부분이 상당한 그 평가를 받았지만 또 지금까지 경제 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가 이슈 블랙홀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경주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인가를 못 보고 투표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 감염, 이 방역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협은 바로 경제 위협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꼭 여권, 야권 지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경제TV를 하루 종일 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라도 자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분석과 전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의 인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